자, 조금 그동안 배운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서 한국말로 조금 더해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 셔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지금 우리가 관세 양호와 수량 제한 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이 시장 개방 원칙을 이제 배우고 있죠. 그래서 뭐 관세가 어떻게 어떤 걸 관세라고 그러고 뭐 텍스와 더불어서 이렇게 수입시 이렇게 차지가 되는 걸 설명을 했고요. 수량 제한 금지 원칙 게트 11조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11조가 상당히 간단한 조항인데 다른 조항에 비해서 근데 의미하는 바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조 1항을 이렇게 한번 보면 No prohibition or restriction other than duties, taxes or other charges. 그래서 뭐 수출입과 관련된 뭐 관세나 조세나 또는 다른 부과금 이외에 금지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금지나 제한 조치 그 자체가 이제 11조에서 금지되고 있는 조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제한되는 금지되는 조치들이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Shall be instituted or maintained 이렇게 돼 있죠. On the importation of any product or on the exportation or sale for export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한 11조에서 금지되는 조치들을 수입시나 수출시나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 시에 그걸 이렇게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간단한 조항인 11조 1항 그걸 우리가 수량 제한 금지의 원칙이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외로 2항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에는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A, B, C 이렇게 나와 있고 C에도 1I, 2I, 3I 이렇게 3개의 또 예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5개의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는 이제 주로 이러한 예외들이 여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음식물이나 다른 필수품의 심각한 부족 시 취하는 수출 제한이다. 그거는 2항의 A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critical shortage of foodstuff or other product essential to the exporting contracting party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뭐가 essential한 product이냐? essential하지 않은 product은 이 예외를 원용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반드시 뭐 foodstuff이라고 돼 있는데 뭐 우리가 음식물은 뭔지는 뭐 충분히 알고 있는 개념이지만 or other product 이렇게 돼 있어서 기타 product도 이 예외가 원용되는데 그럼 이 other product에 그러면 뭐가 포함되는 거냐? 앞에 음식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음식물과 비슷한 종류의 프로덕트만 포함되는 거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other product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다른 품목이 다 포함되는 거냐? 그걸 하나의 맥락에서 읽을 건가 아니면 독립적으로 읽을 건가 하는 말이 그 논쟁이 붙을 수 있고 또 뭐 relieve, critical shortage 그래서 뭐 아주 심각한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수량 제한은 가능하다는 건데 심각한 부족이 뭐냐? 그리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뿐만 아니고 이제 prevent or relieve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리 예방 조치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음식물이 반드시 뭐 지금 부족하지 않더라도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예외도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너무 그 플렉서블하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것도 예방 조치, 저것도 예방 조치하면서 그 남용될 수 있으니까 어떤 경우가 과연 그 프리벤트 하는 조치냐 하는 그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판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해석해야 되는데, 그게 A호의 이제 예외죠. B호는 import and export prohibition or restriction necessary to the application of standard or regulation for the classification, grading or marketing of commodities. 그래서 국제 교역의 대상이 되는 그 교역 상품의 분류나 등급화나 마케팅을 위한 규제 또는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출입 제한. 상당히 그 뚜렷한 여기 해당되는 케이스도 그동안 별로 없었고 상당히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외이긴 한데 말 그대로 조약은 쓰여 있는 대로 있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용이 아니고 국제 교역의 어떤 대상이 되는 제품을 국제적으로 이렇게 클래시파이 할 필요가 있고 뭐 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고 마케팅 할 필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표준화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그걸 일시적으로 뭐 이렇게 수출입을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그런 클래시피케이션이나 그레이딩이나 마케팅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규제는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적절한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제가 한번 예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호주와 뉴질랜드의 그 버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WTO 설립 이전이긴 한데 버터가 그 낙농업이 발달한 그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나라에서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 버터에 대한 뭐 퀄리티를 유지하는 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 오세아니아 지역은 자기들이 그 버터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독특한 기술을 갖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별로 기술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버터를 그 수출을 제한 없이 그냥 수출하게 되면 특정한 해에 그 버터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전부 세계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수출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그 스토리지 스킬이나 캐패시티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이렇게 쌓이면 전체적으로 버터의 퀄리티가 떨어지잖아요. 그치? 소비자들이 뭐 호주산, 뉴질랜드산 이 버터가 상당히 우수한 제품인지 알았는데 이게 먹을 때 보니까 약간 맛도 좀 같고 뭐 그래서 그 별로 그렇게 훌륭한 그 뉴질랜드 버터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이제 생산이 많이 되는 해는 그 수출량을 제한합니다. 어떤 물량 이상은 생산하지 못하게, 수출하지 못하게. 생산은 뭐 자연적으로 되는 거니까 많이 되더라도 수출하지 못하게 해서 그 많은 분량의 버터를 국내에서 이렇게 스토어하게 되면 그 스토어하는 퀄리티가 높은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는 잘 이렇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퀄리티가. 하지만 다른 나라는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양만큼만 돌아다니게 해서 그 퀄리티를 전체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그런 수출 제한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그 국제 교역 상품인 버터의 어떤 그 그레이드나 그죠? 그레이딩을 위한 또 마케팅을 위한 어떤 스탠다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 예외에 의해서 이제 비록 수출 제한은 가하지만 이 예외 때문에 이제 정당화될 가능성이 높았던 케이스입니다. 그게 패널 단계는 가지 않아서 어떻게 판정되는지 말할 수 없지만 그게 분쟁화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두 번째
재미있는 인트레스팅한 예외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들 수가 있어요. 뭐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든지 뭐 그런 목적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국가가 어떤 정책을 취할 때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훨씬 더 여기서 말하는 그 객관적인 목적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 예외를 이렇게 원용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C는 import restriction on any agricultural or fishery product necessary to enforcement of governmental measure which operate. 이렇게 해서 to restrict quantity of the like domestic product permitted to be marketed. 그래서 국내 생산의 물량을 제한하도록 오퍼레이트하는 정부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농수산물의 수입 제한 이렇게 돼 있죠. 농수산물은 그 국내 생산량을 이렇게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산품과 달리 뭐 국내 생산이 어떤 해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어떤 해는 조금 발생하고 뭐 이렇게 기후가 좋고 뭐 자연 조건이 천연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생산량이 갑자기 팍 늘어나고 또 어떤 해는 막 햇볕이 별로 없고 예를 들면 뭐 폭풍이 오고 뭐 이래가지고 농작물이 다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플러드가 나고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팍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농가의 소득이 왔다 갔다 하니까 농가의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량을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조절하는 게 중요해요. 생산이 많이 됐다고 해서 좋을 거는 없는 거예요. 일단은 뭐 많이 되면 막 좋아하겠죠, 농민들은.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뭡니까 풍악도 울리고 뭐 하면서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게 몇 달 지나면 이제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오히려 수입이 또 줄어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가 가격을 좌우하기 때문에 뭐 생산량 자체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 게 농가 수입을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국내 생산의 그 양을 이렇게 조절하는 정책을 많이 취하는 건 굉장히 정당한 정책이죠. 어느 나라나. 그리고 농수산물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생산 과잉이 문제예요. 어느 나라나 농수산업은 많이 보호를 하기 때문에 원래 리카디안 모델에서 원하는 생산량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하게 돼 있어요.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과잉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의 하락을 가져오고 그래서 농민들이 더 갈수록 인컴이 줄어들고 그런 거죠. 생산량을 전 세계적으로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면 그런 효과가 좀 덜할 텐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과잉 생산을 좀 규율하는 게 공통의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공통의 어떤 농업 정책의 목표가 될 수 있고 그런 거 우리가 정당한 정책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생산량을 이렇게 제한하는 것과 하기 위한 필요상 그 수입을 제한하는 정책 그거는 수입을 제한하는 걸 이제 수량 제한 원칙에 반하는 정책이더라도 이 예외에 의해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이렇게 협정이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1I에서 말하고 있는 거고 2I는 이제 to remove a temporary surplus of like domestic product 국내에 그 농수산물의 그 일시적인 과잉 공급이 발생했는데 과잉 공급을 발생했더라도 그 해외보다는 국내 그 농산물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죠. 원래 과잉 공급이 발생하면 가격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다른 나라보다도 더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수입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과잉 공급이 더군다나 됐는데 계속 수입이 들어오니까
농산물은 더 과잉이 되니까 더 인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임포트 리스트릭션을 함으로써 수입 물량을 좀 줄이면 과잉 공급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좀 필요한 정당한 정책이라고 보는 겁니다. 농수산업은 주로 영세민들이 많이 이렇게 대기업보다는 어느 나라나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좀 펼쳐서 그 사람들의 좀 인컴을 보호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2I고 3I는 to restrict the quantities permitted to be produce of any animal product, the product of which is directly dependent on the imported commodity.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조항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딱 생각이 나는 학생이 있습니까? 제가 이전에 한번 질문했나요? 안 했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예인지 이게 뭘 말하는 건지 한 번에 딱 읽고 이런 걸 거야 딱 얘기할 수 있는 학생. 미래에 WTO 상소기구 위원이 혹시 있는지 내가 체크를 좀 해야 될 텐데.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잘 모를 거예요. 안 나와. 책에도 안 나오고 뭐 논문에도 안 나오고. 그래서 도대체 이 예외가 뭐 쓸 데가 있는가 그렇게 궁금할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animal product이라고 하고 있고 뭐 directly dependent 뭐 이런 말을 쓰고 있고 그래서 직접 예를 들면 치킨이 과잉 생산이다. 그러면 수입 치킨을 막으면 돼. 그 예외는 이제 1항이나 1I나 이제 2I를 가지고 원용하면 돼, 그죠? 그래서 3I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directly dependent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치킨 말고 X는 치킨에 directly dependent한 animal product이겠죠, 그죠? 치킨이 없으면 X가 생기겠어요? 뭐 중국은 X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지만 X가 directly dependent한 product은 치킨이겠죠, 그죠? 이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내에 이제 X의 양을 제한하고 싶다. X가 너무 많으면 그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죠? X도 이렇게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수입 X만 수량 제한을 취해서 금지시키면 그거는 원I에서 가능하죠. 그 정책은 가능한데 그거 가지고는 불충분한 거죠. 왜냐하면 X는 뭐 일정량만큼 못 들어오지만 치킨은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되면 치킨이 들어오면 또 X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X는 더 많아지니까 그런 경우는 X뿐만 아니고 치킨까지 못 들어오게 좀 수입 제한을 해야만 치킨에 대한 생산량 제한 정책이 효과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3I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치킨뿐만 아니고 X까지 이렇게 같이 제한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애니멀 프로덕트이면서 다이렉트 디펜던트한 관계에 있는 그런 제품끼리는 한꺼번에 싸잡아서 좀 제한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만 원래 그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커버해주는 조항이에요. 이 때문에 뭐 애니멀 프로덕트가 굉장히 많죠, 그죠? 버터와 뭐 카우라든지 뭐 하여튼
많은 이제 동물 유래 제품이 이렇게 그게 유래되어 오고 있는 원래 그 동물, 그거로부터 많이 생산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fur다, 짐승의 fur다 그러면 fur 자체의 수입도 제한해야 되지만 그 짐승 자체도 제한해야 되잖아요, 그지? 이거 뭐 짐승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하여튼 leather 그러면 leather도 제한해야 되지만 뭐 그 leather가 이렇게 뭐랍니까 달려 있는 그 동물도 제한해야만 그 레더에 제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3I는 이제 여기는 뭐 한국말로 좀 동물 제품 물량 통제에 의한 뭐 수입자 이렇게 썼지만 영어로 해야 정확하죠, 그 의미가. 그런 관계에 있는 제품 간에 그 원래 정책의 목표를 살릴 수 있도록 바로 그 제품뿐만 아니고 그 원래 originating 하는 그 원래 source에 대한 제한까지도 같이 해줄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I, 2I, 3I는 1차 상품, 그죠? 농수산물 자체에 허용이 되는 상당히 그 특수한 경우, 특수한 제품에 허용되는 예외고, AB는 뭐 농수산물에만 포함되는 건 아니죠. 일반적인 이제 제품인데 농수산물도 더 포함될 수도 있죠. 근데 더 넓은 개념의 이제 제품인데 그게 뭐 critical shortage라는 어떤 사유, 또 B의 경우에는 classification, grading, marketing이라는 특정한 그 사유에 의한 예외를 허용되는 거죠. 제품 종류에 의한 예외가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예외를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수산물 경우는 뭐 C로 가든지 아니면 A, B 중에서 뭐 가든지 해가지고 뭐 중복해서 주장해도 되고 그렇게 예외를 이제 주장하면 되고. 그다음에 12조는 restrictions to safeguard the balance of payment 이렇게 돼 있죠.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 of paragraph 1 of Article 11, any contracting party, in order to safeguard its external financial position and its balance of payment, may restrict the quantity or value of merchandise permitted to be imported. 그래서 수입이 허용되는 그 제품의 그 양이나 액수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그 외부 재정 상황이나 그 국제 수지 균형을 이제 유지하기 위한 경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정 상황이 악화되거나 국제 수지 균형이 해쳐지는 대표적인 그 사유가 수출보다는 이제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면 그 수입을 한다는 거는 달러로 수입을 하는 거죠, 그죠? 외국의 수출업자가 달러를 받겠지 우리나라 원화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가 외국으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수입을 한다는 거는. 수출한다는 거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수입을 더 많이 하게 되면 이제 달러가 점점 고갈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교역을 하는 경제는 사실은 수입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그 필요한 재화나 이런 걸 조달하는 건데 달러가 점점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런 여력이 떨어지니까 뭐 자급자족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물론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수입은 엄청나게 조금 하고 그것도 문제예요. 그 이제 달러가 넘쳐나 가지고 환율이 그죠? 많이 변동이 되면 또 국내 재화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해 가지고 국내 그 소득의 재배분 효과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발생하고 그것도 문제고 부동산 값도 들썩거리고 그것도 문제긴 한데 하여튼 간에 그 나라가 뭐 달러가 고갈되든 아니면 달러가 넘쳐나든
하여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쪽으로 이렇게 팔러시를 취하기 위해서 어떤 제한 정책을 취할 수 있어요. 수입 제한을 취하게 되면 더 이상 뭐 수입량을 뭐 옛날만큼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수입을 막게 되면 과잉 수입에 따른 그 달러의 고갈 상태를 좀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 페이먼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죠. 그래서 그런 그 사유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입증받을 수 있다면 수입 제한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항에 보면 그 요건이 있어서 to forestall the imminent threat of a serious decline in its monetary reserv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외환 보유고의 심각한 저하를 stop, 막거나 그 imminent threat을 뭡니까, 대처하기 위한 그런 조치, 필요한 조치,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or in case of contracting party with a very low monetary reserves to achieve a reasonable rate of increase in its reserv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매우 낮은 그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는 나라의 경우는 그 외환 보유고의 그 합리적인 그 증가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 제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환 보유고가 뚝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그 2항 A의 완화에 의해서 수입을 좀 제한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지금은 아니지만 imminent threat, 바로 내년에 그렇게 될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돼요. 그러면 지금 그걸 제한할 수 있어요, 미리. 그 정도면 imminent threat이죠. 근데 뭐 한 5년 뒤에 뭐 탁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imminent threat이 아니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4년 동안 기다려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겠죠. or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뚝뚝 떨어지지 않아도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원래부터 굉장히 그 외환이 very low예요. very low한 나라. 지금 떨어지거나 뭐 떨어질 위협이 없어도 조금씩 이렇게 증가시키기 위해서 수입을 딱딱 제한함으로써 그 외환 보유고를 이렇게 증가시키는 정책을 취할 수 있어요. 떨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있다고. 그런데도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낮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증가시킴으로써 좀 상당한 레벨로 위에 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목적하에 취하는 그 수입 제한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원용하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12조에서 말하는 이제 예외입니다. 그래서 외환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수입 제한. 이고 이 12조 1항, 12조 2항을 이제 읽을 때 항상 이제 여러분이 같이 읽어야 될 것이 18조입니다. 18조에 보면 섹션 B가 있죠. 찾았습니까? 섹션 B의 그 paragraph 9을 보면 지금 방금 읽은 그 12조 2항과 상당히 유사한 조항이 있죠. 그죠? 18조 섹션 B의 paragraph 9을 보면 In order to safeguard its external financial position and to ensure a level of reserve adequate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gram of economic blah blah blah
이렇게 나오면서 뭐 그런 목적하에는 필요한 만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import restriction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죠. 그렇게 되면서 그 A 요건이 A to forestall the threat of or to stop a serious decline in its monetary reserve, or B in the case of contracting party with an inadequate monetary reserve to achieve a reasonable rate of increase in its reserves.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바로 읽은 그 12조 2항과 상당히 유사한 조항이 그 18조 섹션 B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18조 자체는 그 제목이 말해주고 있다시피 Governmental Assistance to Economic Development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개발도상국 어떤 개발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18조의 예외를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12조 2항을 원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유리한 이제 18조 섹션 B를 원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외환보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할 때 그 조건이 더 유리하죠.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내가 보기엔 뭐 조항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뭐가 유리하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18조 9항 A를 보면 12조 2항 A에 비해서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한 글자가 없죠. imminent라는 말이 없죠. threat 이라고 돼 있지. a threat 이렇게 돼 있지. a imminent threat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그 12조에서는 그 threat이 imminent 해야 되고 18조에서는 to forestall the threat 그렇게 돼 있어. threat이 imminent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까.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monetary reserve가 굉장히 serious decline 하고 있는데 그 threat이 imminent 하지 않아도 18조 섹션 B를 원용하면 수입 제한을 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년에 지금 serious decline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런 경우는 뭐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이나 다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데 후년에 serious decline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은 선진국은 원용을 못하고 후진국은 개발도상국은 18조에 의해서 threat이 있는 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수입 제한을 취할 수가 있어요. B의 경우는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12조는) very low monetary reserve를 갖고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고 18조는 inadequate monetary reserv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선진국은 현재 굉장히 외환 보유고가 매우 낮은 나라, 그 나라만 이제 설령 외환 보유고가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걸 조금씩 증가시키기 위해서 예외를 원용할 수 있는 데 반해서 후진국은 very low 할 필요가 없이 inadequate 하기만 하면 그런 예외를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very low 하지 않아요. 개도국인데 상당해요. 하지만
그게 inadequate. 예를 들면 그 나라의 그 경제 발전 속도가 상당히 높아요. 뭐 1년에 막 경제 성장률이 막 15% 되고 막 이렇게 되는 나라인데 지금 모니터리 리저브 정도가 very low하지 않아. 응? 상당히 있어. 그래도 경제 발전의 그 속도를 고려하면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굉장히 inadequate하다. 해가 거듭될수록 뭐 상당한 경제 발전이 있기 때문에 수출도 늘어나고 수입도 늘어나고 그럼 수입을 많이 하려면 외환이 보유가 필요하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very low하지 않지만 그 스피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뭐 더 외환 보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18조에서 예외를 원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가 inadequate 하는 것은 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반드시 그 객관적으로 굉장히 낮은 보유고일 경우만 한정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사유를 이렇게 들면서 그 저희가 이렇게 수입 제한을 취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겠죠. inadequacy에 대한 판단은 뭐 상당히 그 여러 가지로 가능하니까 뭐 인구가 증가가 뭐 계속 늘어난다든지 뭐 베이비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러면 이제 현재 모니터리 리저브가 상당히 inadequate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국은 이 특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외환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입 제한은 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좀 요건이 좀 다르다. 사실 우리나라는 그 과거에 그 1980년대까지 그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제한을 하면서 이 18조 바로 그 조항을 원용해서 수입을 막았었어요. 그 쇠고기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느냐 뭐 그렇게 따질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쇠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그죠. 쇠고기 수입을 이렇게 제한함으로써 그 외환을 부족한 외환을 좀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 경제 발전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18조를 원용해서 그거를 정당화를 많이 시키고 그랬는데 결국에 이제 게아트 패널도 가고 뭐 나중에 또 WTO 당시에도 또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졌습니다. 져가지고 그 연관관계나 이런 게 입증이 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예외를 더 이상 원용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돼서 지금은 이제 쇠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이 자유화 됐던 거고 우리 외환들을 거쳐서 그게 또 관세화가 되고 이래서 이제 결국은 이 수입 제한을 적용할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됐죠. 그 이제 18조 졸업국이라고 그래요. 졸업이라고 그래요. 졸업. graduation. 18조국 그런 말이 있어요. 18조국. 게아트 18조국. 좀 전문 용어긴 한데 18조국 그러면은 18조를 원용해서 상당히 그 뭐 여러 개 이렇게 두드러 맞고 있는 나라 뭐 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무대뽀 나라 그럴까 그런 의미도 있고 경제 발전이 좀 뒤떨어진 나라인데 그걸 빌미로 조금 여러 개 이렇게 수입자 민감한 제품을 좀 막는 나라 좀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졸업했다는 거는 어떤 계획이든 뭐 패널에서 지든 아니면 뭐 그 나라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돼서 그걸 좀 풀었건 하여튼 간에 조금 선진국 대열로 좀 조인했다 그런 의미가 있고 약간 무대뽀적인 팔러스를 조금 안 하는 나라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18조를 졸업한 나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18조가 우리나라도 상당히 그 관련이 많이 되는 조항입니다. 아무튼 그 수량 제한에 대한 일반적 금지에 대한 원칙과 예외 그걸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고 그 수량 제한에 대한 일반적 금지 그러면 수량 제한이 뭐냐 이게요. 도대체 수량 제한이 뭐냐? 그 11조 1항에서 금지되고 있는 거는 수출, 수입 or
sales for export 단계에서 그 부여하는 여러 가지 그 제한 그거죠. 그러면은 그 수입에 대한 제한도 수량 제한인 거고, 그죠? 수출에 대한 제한도 수량 제한이에요. 반드시 인바운드에 대한 제한만 수량 제한이 아니고 아웃바운드에 대한 제한도 수량 제한이에요. 대부분은 사실은 수입 제한에서 발생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수출을 제한하는 것도 그것도 수량 제한이에요. 11조에 금지되는 거예요. 그거를 정당화시키려면은 11조 2항의 예외, 특히 A 같은 거 그걸로 이제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금지되는 거고. 그래서 수출입이라는 그 국경 지대에서 이제 제한 조치를 취하는 걸 주로 국경 조치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반드시 모든 국경 조치만 대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는 이제 여기 수출을 위한 판매까지도 포함된다고 거기 말하고 있기 때문에 sales for export 그 말이 있죠.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 이렇게 국내에서 수출용품이 일단 판매돼서 수출업자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단계의 어떤 제한을 취하는 것도 수량 제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커스텀스 에어리에서 취하는 정부의 조치뿐만 아니고 그 제품이 이렇게 수출용이면 국내에서 판매될 때 어떤 제한을 가하는 것까지도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11조가 100% 이 커스텀스 에어리에에서 벌어지는 거를 커버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는 11조는 커스텀스 에어리어에서 적용되는 조치, 그죠? 3조는 커스텀스 에어리어를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국내 판매가 발생했을 때 그 국내에서 취하는 조치. 3조는 내국 조치를 커버하고 11조는 국경 조치를 포함한다. 그렇게는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100% 그렇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교역에 대해서 취하는 조치인데 그게 관세, 조세, 과징금은 제외한 조치, 그러니까 prohibition or restriction, 금지 또는 제한, 이 경우에 11조에서 금지가 되니까 관세는 대상 아니에요. 관세도 좀 제한하죠. 수입관세는 수입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고 수출관세는 수출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관세는 대상 아니에요. 그거는 게트 1조 또 2조에서 그 바인딩 그걸로 규제하는 거지 11조가 껴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세는 게트 1조 또 3조 그걸로 커버하는 거지 11조가 껴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관세나 조세 성격의 그 과징금 뭐 이런 거를 명목상으로는 관세라고 안 부르고 뭐 조세라고 안 부르지만 그 금전 형태로 이렇게 차지하는 여러 가지 부담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도 11조가 관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관세 성격인 경우는 2조가 1조와 더불어서 커버하는 거고 조세 성격인 경우는 3조 또 1조가 커버해 주는 거지 11조가 커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제외하고 여타 prohibition이나 그 restriction인 경우는 이제 11조가 커버해 주기 때문에 금지 prohibition은 사실은 심플하죠. 정부가 그냥 못 들어오게 막는 거, 못 나가게 막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러니까 뭔지 딱 알 수 있고. 근데 이제 restriction 그 도대체 restriction이 뭐냐? 상당히 애매할 수 있는데 수출입품 수량 할당이라든지 몇 톤 이상은 못 들어와, 몇 톤 이상은 못 나가 그런 거 금지하지 않지만 물량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 그 이하로만 제한하는 그런 거. 또 수출입 허가 못 들어오긴 안 해. 근데 라이센싱이나 뭐 퍼밋 같은 거를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서 내가 그걸 허가해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나한테 꼭 검사를 맡아 그러면서 중간에서 그 제한하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그런 효과를 자아내는 그런 조치들. 그다음에 other measure 이렇게 돼 있어서 또 한 번 other measure가 뭐냐 하는 거에 대한 여러 어려운 해석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쿼타는 쿼타 뭔지 알고 import export license 이게 뭔지 아는데 그러면 other measure는 또 뭐냐 이렇게 돼서 상당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조항인데 그래서 오른쪽 번 보면 이제 국경 조치를 대부분 대상으로 하는데 국내 조치도 요 sale for export에 대한 제한 조치인 경우는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반드시 de jure prohibition이나 de jure restriction만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de facto prohibition이나 de facto restriction도 해당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그죠? 대놓고 금지시키고 대놓고 쿼타 부과하고 대놓고 라이센싱 요구하고 그런 경우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해. 그런 조치라는 것을 문서에도 하나도 안 쓰면서 사실상 그런 효과를 발생하게끔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저 아르헨티나 하이드 앤 레더 동물 하이드가 저 껍질을 말하는 거죠. 껍질이니까 좀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피부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가죽 뭐 이런 케이스인데 그 제품을 이렇게 아르헨티나가 수출할 때 그걸 금지시키거나 제한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그 피혁 제조 업계의 대표를 그 수출 통관 그 과정에 입회하게 시켜서 입회하도록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뭐 코멘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의견을 들으면서 그 피혁을 이렇게 수출 허용할지 안 할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또 국내 대표자를 입회시키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부가 뭐 금지시키는 건 아닌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들여보내서 거기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게 하는 거 그게 과연 아더 매주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EU는 이제 아르헨티나로부터 이렇게 레더나 이런 걸 많이 수입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고가의 제품을 만들죠. 뭐 구찌라든지 뭐 페레가모 뭐 이런 거 만들게 아닙니까, 그죠? 패션쇼 같은 데 쓰고 그러는데 그 굉장히 좋은 품질의 아르헨티나 하이덴 레더가 안 들어오면은 그게 산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던 건데 그 이유는 이게 사실상의 이제 제한이니까 11조 위반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패널은 이게 사실상의 제한이라는 것도 11조에서 말하는 그 restriction이나 prohibition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사실상의 제한도 제한이다. 반드시 형식적인 의미의 어떤 prohibition이나 restriction을 취하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상의 제한도 그렇다. 하지만 국내 업계의 대표가 거기 입회해서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논의하고 뭐 그런 거가 과연 진짜로 프로히비션이나 리스트릭션 그 효과를 발생하는지는 그 입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가 뭐 아르헨티나가 그걸 위반했다고 판정할 수 없다. 그렇게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반 판정은 나지 않았지만 사실상의 제한도 제한이다. 그거는 이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패널에 의해서 이 케이스에 의해서 de jure restriction plus de facto restriction이 한꺼번에 11조에서 커버된다. 그거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뭐 여러분이 관심 있는 학생은 저 WTO 웹사이트 가서 찾아보면 돼요. 저 DS 번호가 있죠. 155 가가지고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 되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other measure가 뭐냐 하는 거를 과연 조치의 이렇게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효과가 중요한 거냐 여기 보면 뭐 쿼타, 임포트 라이선스 이런 건 하나의 형태에 기초한 개념 아닙니까, 그죠? 형태에 기초한 개념이면 아더 메저도 같은 연속선상에서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정말 형태와 상관없이 이러한 prohibition or restriction의 그 효과만 발생하면 여기 아더 메저로 인정될 수 있는 거냐
어려운 해석의 문제는 나오는데 이 Japan Semiconductor 이런 케이스 이게 게트가 WTO가 설립되기 이전 케이스죠. 그 케이스는 넘버가 이렇게 L로 붙어요. WTO 설립된 다음은 이렇게 DS 해가지고 붙는데 Dispute Settlement. 근데 과거에 그 게트 시절에 그거는 이제 L로 붙어요. 그래서 이제 번호가 나오고 근데 그것도 WTO 홈페이지에 가면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분쟁 해결 섹션에 보면은 게트 시절의 그 케이스 해가지고 쭉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찾아가서 읽어볼 수 있고 그게 어답션 된 경우에 어답션 안 되면 퍼블리시가 안 되기 때문에 없는데 어답션 된 거는 리포트가 다 있어요. 읽어보면 되고 근데 보면은 이제 일본 정부가 반도체에 대해서 그때는 이제 반도체가 일본이 상당히 이제 반도체 그 최강국으로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전후에 참 비참한 상황에 있다가 산업을 일으키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반도체 산업을 꽉 잡았었죠. 지금은 우리나라가 잡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일본이 벌써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전에요. 일본이 이제 잡았던 시절인데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면 너무 그 생산비보다 싸게 해외로 수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도체라는 게 새로운 세대의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 약간 구식이라고 할까? 그런 거는 사실은 빨리빨리 떨거지로 해가지고 싸게 수출해버리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있지만 이게 생산비보다 싸게 팔면은 그게 덤핑에 걸리기 때문에 국가적인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일본 정부가 생산비보다는 싸게 수출하지 마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못하게 하면 이제 걸리니까 행정 지도라고 그럴까 그걸 통해서 금지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을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산비보다 혹시 싸게 수출하니? 그래서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보도 입수하고 이렇게 되니까 과연 그게 그 엑스포트 리스트릭션에 해당되느냐 이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그 패널이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뭐 일본은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그걸 뭐 금지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했는데 패널은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는 행정 지도 자체가 사실상에 상당한 그 영향력을 미쳐서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그 인센티브나 디스인센티브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면 그것도 매조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효과 지향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정부의 지도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하죠. 그래서 반드시 행정 지도가 전부 무슨 아더 매저에 해당된다 그 말은 안 해요. 저 케이스는 어떤 사회는 사실상의 효과가 지도가 강제적인 조치처럼 발생한다. 그건 인정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자 그냥 행정지도 이렇게 쓰면 마치 행정지도가 전부 포함되는 것처럼 그 케이스는 아니지만 그 효과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중요하다. 그렇게 판정한 케이스라는 거고 그 EC 가공 과체류 케이스는 최저 수입 가격 제도를 EC가 그때는 EC 이전에 어떤 유로피안 이코노미 커뮤니티 그 상태였기 때문에 EC라고 부르죠. 유럽 지역에서 최저 수입 가격 제도를 이렇게 정부가 정해서 그 이하로 수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게 수입을 금지하거나 뭐 수입을 제한하는 직접적인 게 아니죠. 그냥 수입하려면 가격이 이 정도는 돼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과연 그것도 11조 사안이냐 문제가 됐는데 패널은 역시 어떤 자료나 이런 데 보면은 최저 수입 가격 제도는 뭐 11조 사안이다.
그렇게 데피니트리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니고 최저 수입 가격 제도가 있는데 그 사회의 그 산업을 이렇게 볼 때 그 가격 이하로도 수입을 하려고 하는 그 유인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저 제도 때문에 그 가격 이상으로만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 이하로 수입을 원하는 소비자나 또 그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그걸 수입을 못하게 되는 제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한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는 케이스에는 저게 그 아더 메저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모든 최저 수입 가격 제도가 다 해당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패널이 EC 내에서 정말 저 processed fruit이나 vegetable을 그 EC가 이렇게 설정한 가격 미니멈 프라이스 이하로 수입을 하려는 업자들이 상당히 있는지를 조사를 했고, 그게 있다고 밝혀졌고, 저 제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려서 수입해야 되는 그 상황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게 위반이다, 그렇게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효과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효과가 중요하다, 그 말이고. 뭐 국영무역이나 뭐 독점을 통해서 그거를 수익권을 주면서 그 업체가 사실상의 금지나 제한을 가하는, 정부가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경우도 정부의 조치는 아니지만 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될 수 있다. Japan Agricultural Product이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아직 뭐 과거의 케이스들이 많고 그렇게 뚜렷하게 현대적인 뭐 판례가 이렇게 확실히 나온 건 아니라서 그걸 100% 말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케이스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상당히 효과를 보고 11조를 해석한다, 그런 경향이 있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어요. 옛날 케이스들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11조 1항의 해석입니다. 질문 있으면 언제나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이제 농업협정 그 4조와 연결해서 이 시장개방 원칙이 특히 테리피케이션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기존에 테립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새로 테립을 만들어서 그거를 바인딩하고 감축하고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테리피케이션을 이제 요구하는 특수 조항을 이렇게 두면서 그 외 예외에도 쌀 같은 경우 이렇게 허용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제도를 이렇게 농업협정에 규정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건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테지만 그거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농업협정의 적용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농업협정에 적용되는 그 대상은 농산물이겠죠, 그죠? 농산물. 그럼 농산물이 뭐냐 이거예요. 농산물이 뭐겠어요? 농산물이 뭐죠? 예를 들면 여기 농산물 그러면 벼 농산물이겠지, 감자 농산물이겠지. 그러면 저 어떻게 생각해요? 저 술, 저거는 뭘까요? 농산물일까요? 다양한 종류 있는데 저 동원 참치 캔, 저거는 농산물일까요? 스팸, 그 돼지고기, 주로 스팸이 돼지고기인가? 돼지고기로 만든 스팸, 이거는 농산물일까요? 피자 농산물이에요? 농산물이에요? 손 들어봐요.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전부 이렇게 좌우로 줬는데, 이거 프루트로 만든 캔, 이거 농산물일까요? 미역 포장한 거, 이거 농산물일까요?
농산물의 범위가 뭘까요? 농업협정 어디에 정의가 있을까요? 부속서에, 그죠? 농업협정 부속서에, 농업협정 뒤에 보면은 정의가 있어서 Annex 1, 그래서 제법전은 322페이지에 보면, 그죠? Product coverage. This agreement shall cover the following product.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의가 있죠. 그래서 HS 코드로 해가지고 챕터 1부터 챕터 24까지 1류부터 24류에 해당되는 그 product인데 less fish and fish produc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1류부터 24류까지인데 less란 말은 다음과 같은 건 제외하고 이런 말이죠. 그건 빼고 이런 말이죠. 그래서 fish and fish product은 빠져요. 그래서 1류부터 24류까지 이렇게 어마무시한 종류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그 processed agricultural product은 다 포함이 됩니다. 거기에. 그래서 술 당연히 agricultural product입니다. 술을 만드는 게 뭘로 만들겠어요? 농산물로 만들죠. 그거 다 포함됩니다. 농산물로 만든 그 술, 여러분이 흔히 아는 농산물로 만든 술, 그거 다 포함되고, 피자 뭘로 만들어요? 다 농산물이죠. 그거 다 농산물입니다. 농산물이고, 스팸, 이것도 농산물이죠. 농산물이고, 이거 동원 참치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피쉬 프로덕트이겠죠. 피쉬 프로덕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농산물 아니에요. 근데 같은 스팸 이거는 농산물이고, 그래서 이거는 게트 2조가 커버해 주는 거고, 이 스팸은 농업협정 4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체제죠. 이 프루트 캔 이거는 당연히 농산물이죠. 미역은 뭘까요? 내가 이걸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 못 봤어. 아무리 전문가라도. 미역은 뭘까요? 농산물입니다. 전문가보다 낫네. 왜? 피쉬 프로덕트이 아니니까, 그죠? 이거는 피쉬 프로덕트이 아니, 바다에서 나지만 피쉬 앤 피쉬 프로덕트이 아니잖아, 그지? 24류 안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농산물인 거야. 그래서 근데 어묵이 뭔지 알죠? 그건 뭘까요? 어묵이 있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오뎅이 있다. 그럼 그건 뭐 농산물일 거 아닐까요? 함량에 따라서 생선 피쉬 가루로 만든 게 어묵인데 거기 도우도 있죠. 그거는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지? 그래서 밀가루 부분은 농산물이고 생선 그 가루 부분은 농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쉬 프로덕트이니까 잘 잘라서 하면 될 텐데 안 잘려지면은 함량에 따라서 어떤 게 많으냐에 따라 결정한다. 상당히 그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완전히 inseparable한 프로덕트는. 하여튼 원칙은 여러분이 알면 되니까, 그럼 적용하면 되니까. 그래서 옛날 뭡니까? 한 일간에 그 seaweed 미역 WTO 분쟁이 있었는데 그걸 농산물 협정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막 주장을 했었어요. 게트 위반이라고 막 그랬는데 피쉬 프로덕트이 아니니까 농산물이죠. 농업협정 위반을 주장했어야 되는데 그걸 바다에서 난다 그래가지고 그냥 답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된 건 잘못된 해석인데 아무튼 간에 정의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농산물에 해당이 되면
그 전 시간까지 배운 이제 그 원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외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테립을 만들고 일단 그렇게 했으면은 더 이상 여러 이런 비관세 조치나 특히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 이런 거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산물이 아닌 경우는 게트 11조가 있지만 12조의 예외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예외를 원용하면서 계속 그 수양제한을 취할 수 있지만 농산물에 해당이 되면 이 특칙인 4조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관세를 한 제품, 때 관세를 했으니까 제품의 경우는 더 이상 그걸 취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기 각주로 그 취할 수 없는 조치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quantitative import restriction이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십시오. 미니멈 임포트 프라이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더 이상 취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산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안 주장할 수 있는 게 딱딱 갈려지기 때문에 그 구별이 상당히 유의미하다는 거,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또 확실히 또 그런 건 아니고 뒤에 보면은 뭐 이렇게 여러분 수준에서 학부 수준에서 내가 이걸 설명할까 말까 고민이 되지만 항상 저는 산 꼭대백에 올라가서 그냥 모든 걸 알게끔 설명한다고 그랬죠. 아무리 어려워도. 근데 또 밸런스 페이먼트 프로비전에 의해서 뭐 적용되는 조치는 또 해당되지 않는다 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설령 농업협정이 적용돼도 밸런스 페이먼트 프로블럼에서 12조 게트 12조에서 이렇게 예외로 원용되는 건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또 뭐가 또 예외냐면은 General Non-Agricultural Specific Provision of GATT 1994 이렇게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모든 제품을 싸잡아서 이렇게 예외로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원용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돼서 예외에 예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게트 12조에 보면은 뭐 short supply, critical shortage에 의해서 뭐 원용하는 예외라든지 또 인터내셔널 커뮤니티에 있어서 마케팅이나 그레이딩이나 뭐 클래시피케이션 그거를 뭐 위해서 뭐 필요한 조치 이런 경우에 농산물을 딱 집어서 하지 않고 제너럴하게 여러 제품을 해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이렇게 예외를 원용하는 거 그런 거는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농산물은 이 수량 제한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 그 이유는 설명했죠. 왜냐하면 테리피케이션인 것 자체가 모든 보호 조치의 그 가치를 전부 계산해서 그게 반영되어 있는 국내외 가격 차이 그만큼 테립을 허용한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코타나 이런 걸 취하게 하면 그거는 너무 이중에 권리만 허용하는 거니까 농산물 수입국에 너무 유리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걸 전부 못하게 해야만 되니까 그래서 금지시켰지만 그 내에 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전부 금지시키는 건 좀 너무하니까 이런 예외를 둬서 이 두 가지에 해당되면 그래도 수량 제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좀 신중하게 봐야 돼요. 근데 아무튼 농산물을 딱 집어서 뭐 이렇게 수량자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이니까 조금 복잡합니다. 해석이. 근데 하여튼 농업협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외 없는 관세와 원칙을 선언을 해서 모든 비관세 장벽을 한꺼번에 관세로 계산해서 과거 3개년 정도의 평균 국내 가격차를 그 관세 상당치로 정해서 그거를 이렇게 관세로 딱 정한 다음에 거기부터 이렇게 감축을 해 나가도록 했기 때문에
수량 제한 원칙은 금지시키고 그 대신 수출국도 조금 먹고 살긴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시장 접근 물량은 TRQ 형태로 해서 어떠한 물량까지는 좀 낮은 관세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면서 평균 소비량의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는 이제 MMA 물량을 정하고 서로 이렇게 이해타협의 결과로 이런 체제가 탄생을 했고 정말 그 메인 스테이플로 작용하면서 좀 관세화하기 어려운 그런 민간 품목은 일시적으로 관세와 유예를 허용하게 해서 개도국은 선진국은 6년, 개도국은 10년간 좀 유예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일본 쌀, 이스라엘의 양고기, 한국의 쌀, 필리핀 쌀 이런 것들이 예외로 인정받아서 갔는데 일본은 초기 6년도 완전히 소진을 안 하고 한 5년간 하다가 이렇게 관세화를 해서 MMA 물량을 이렇게 80만 톤 수준으로 이렇게 동결을 시키는 데 성공을 했고 조기 관세를 했고 한국은 처음은 10년 플러스 또 10년 해가지고 이제 2014년까지 가서 근데 MMA 물량은 더 증가시켜야 했기 때문에 40만 톤까지 가서 비로소 관세를 한 경우고 필리핀은 그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버티다가 웨이버를 획득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또 하긴 했는데 웨이버를 획득하려면 또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바보같이 80만 톤까지 늘리면서 이렇게 웨이버를 획득해서 이제 간 사례고 근데 웨이버가 또 종료가 됐어요. 이제는 완전히 관세화한 케이스고 대만은 그 나중에 WTO에 또 들어왔잖아요. 중국과 같이 들어오면서 대만도 그거를 원용해가지고 1년 동안 유예를 했다가 지금은 관세화를 했고 뭐 그런 여러 나라들의 사례가 있고 거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조항을 좀 더 보충한 다음에 케이스 발표도 있죠. 케이스 발표. 네. 그걸 들으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시장 개방 원칙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